팔싹둥이로 태어난 것부터가 이미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이 아이를 그대로 두신다면 집안에 끊임없이 초상이 날 것이옵니다. 명문가인 마광필 대감의 저택 안채에서는 권씨 부인이 갓난아 이를 품에 안은 채 사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바깥바람이 문창살을 두드리는 소리에 촛불마저 위태롭게 흔들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들 맞은편에는 매서운 눈매를 지닌 무녀 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서늘한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작고 약하게 태어난 것은 하늘이 내린 저주이니 당장 내보내야 한다고 윽박질렀습니다. 만약 강명을 계속 안채에 머물게 한다면 가장 먼저 집안의 기둥인 마광필 대감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권씨 부인은 핏기 없는 얼굴로 품 안의 핏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젖을 찾아 입술을 오물거리는 어린 생명을 보니 차마 제 손으로 직접 숨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부인은 어둠이 깊게 깔린 시각아이의 베넷저고리 안감 틈에 붉은 비단 조각 하나를 몰래 밀어넣고는 명주 강보로 아이를 감싸 쥐었습니다. 부인은 남들 눈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와 산속 깊은 곳까지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이라도 조금 막아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커다란 바위 틈새 깊숙한 곳에 강명을 밀어넣었습니다. 멀어져가는 발길 뒤로 가냘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나 부인은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이를 악물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아래 마을에 사는 38살의 가난한 선비 허연도는 동이 트기도 전부터 대바구니를 챙겨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진 늙은 어머니, 존오파를 위해 다려드릴 약초를 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허현도는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처지라 과거 시험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한 채 남의 서신을 대신 써주거나 책을 베껴 써주는 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험한 바위 틈을 지나던 허현도는 그곳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갓난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기의 입술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실가닥처럼 가늘었습니다. 누가 이 어린 생명을 이런 곳에 버렸단 말인가. 허현도는 자신의 처지가 비록 비루하고 가난했으나 도저히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명을 조심스레 품에 안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핏줄보다 깊은 정으로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꾸게 될 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냇가를 건너며 약초를 뒤지던 허연도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산짐승의 울음인가 싶어 발길을 멈추었으나 소리가 점차 또렷해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연도의 시선이 멈춘 곳은 으스스한 바위 아래였습니다. 어두운 틈새로 명주 강보 끝자락이 삐져나와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고개를 숙여 틈새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그만 숨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바위 틈에 갓난아기인 강명이 축 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허현도는 급히 아이의 코 밑에 손등을 대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가느다란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허현도는 서둘러 자신의 낡은 도포 자락 안으로 강명을 깊이 품었습니다. 서서히 사람의 체온이 스며들자 강명이 그제야 미세하게 몸을 꿈틀거렸습니다. 황급히 산 아래를 둘러보았으나 아이를 버리고 간 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북하게 덮인 말은 낙엽과 짙게 깔린 새벽 안개 탓에 도무지 어느 방향으로 사라졌는지 발자취조차 찾을 길이 없었지요. 핏덩이를 품에 안은 허현도는 그 자리에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산짐승의 밥이 될 터였으나 데려간들 이 어린 것을 살릴 방도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깊은 탄식을 내뱉던 그는 차마 목숨을 외면하지 못하고 끝내 강명을 품에 안은 채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헐레벌떡 초가에 들어선 허현도가 존오파 앞에 조심스럽게 명주 강보를 내려놓자 노모의 두 눈이 화들짝 커졌습니다. 허현도에게
대체 누구의 핏덩이를 안고 온 것이냐며 존오파가 물었습니다. 차림을 보아하니 필시 대감집 아이가 분명했습니다. 자칫 억울한 누명이라도 쓰면 뼈도 못 추릴 무서운 일이었지요. 사색이 된 존오파가 떨리는 손으로 강보를 들춰보았지만 파랗게 질린 강명의 얼굴을 보자 이내 두려움보다 안쓰러움이 앞섰습니다. 아이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을 확인한 존오파는 어서 따뜻한 아랫목에 뉘라고 말했습니다. 허현도가 급한 대로 따뜻한 쌀뜨물이라도 먹여보려 했지만 굳게 담은 강명의 작은 입술 사이로는 한 방울도 넘어가지 않고 고개만 맥없이 젖혀졌습니다. 아랫목에 축 늘어진 아이를 보며 존오파가 절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젖 한 모금 넘기지 못하면 오늘을 넘기기 어렵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말에 허연도는 초조하게 좁은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당장 젖을 내어줄 여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허연도는 강명을 도포로 감싸 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침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으나 돌아오는 것은 저마다의 사연뿐이었지요. 허현도는 아기가 죽어가고 있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첫 번째 집의 순녀는 문을 열고 강명을 들여다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에게 곧불 기운이 심해 아이에게 병이라도 옮길까 겁이 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죽어가는 아이에게 병까지 얹어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순녀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허연도는 하는 수 없이 다음 집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는 표씨가 먼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방 안에서 기침 소리만 냈지요. 며느리가 해산한 뒤로 몸이 저었소. 우리도 이웃집의 젖동량을 다녀야 될 형편이라오. 세 번째 집에서는 옥분이 갓난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선비님 제 품의 아이도 반나절째 빈젖만 물고 있어 드릴 것이 없구려. 허현도가 깊은 한숨을 쉬고 돌아서자 옥분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기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옥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마을 끝에 덕화라는 과부가 사오. 얼마 전 아이를 잃었는데 아직 젖이 남았을 수도 있소. 시가에서 쫓겨나 혼자 사는 처지라. 사람들이 잘 찾지 않지만 그댁이라면 혹시 모를 일이오. 허연도는 깊이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전하고 옥분이 알려준 마을 끝 초가를 향해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덕화는 자식을 낳은 지 석 달도 안 되어 남편과 아이를 잃었습니다. 젖먹이의 남편까지 잃은 며느리는 집안에 죽음의 그림자를 몰고 온 불길한 년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보따리 하나 없이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허름한 초가에서 삭바느질로 겨우 끼니를 잇고 있었지요. 허연도는 그 집 문턱 아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강명을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두면 오늘을 넘기지 못합니다. 제가 평생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덕화는 문을 열고 나왔으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20 중반의 나이였으나 고단한 삶에 찌든 얼굴은 생기를 잃고 마른 장작처럼 메말라 있었지요. 남의 일까지 얽히면 나도 살 길이 없소. 이미 한 번 아이를 잃고 쫓겨난 몸이요. 돌아가시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강명이 가느다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에 덕화의 발걸음이 멈추었지요. 돌아본 그녀의 눈에 강명의 파랗게 질린 입술이 들어왔습니다. 제 뱃속에서 나와 숨을 거둔 아이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요. 덕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덕화는 허연도를 방 안으로 들이고 강명을 받아 안았습니다. 저고리 고름을 풀고 아이 입에 젖을 물리자 강명은 처음엔 빨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요. 덕화는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이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삼키지 못하고 입가로 흘렸지요. 덕화는 아이 턱을 받쳐주며 조금씩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살 기운은 있소.
다만 한동안 자주 먹여야 하오. 한 번에 많이 먹이면 토해내니 조금씩 여러 번 먹여야 하오. 덕화가 아이 등을 두드려 숨을 고르게 하는 동안 허현도는 손을 떨며 지켜보았습니다. 허현도는 그 자리에서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며칠만 더 봐주십시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덕화는 강명을 안아든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제 품에서 숨을 거둔 아이 생각이 났는지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요.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지 말을 때까지만이요. 그 뒤로는 모르는 일이요. 덕화는 아이를 안고 허현도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존호파는 방 한편에 자리를 내주고 아랫목에 아이를 눕힐 포근한 요를 폈습니다. 그날 밤부터 덕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녀는 오래된 포대기와 아이 싸개를 가져다 주었고 장작꾼은 저녁 무렵 마른 장작 2단을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씨는 쌀겨 한 대박을 두고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사정상 문을 닫아 걸고 지내던 집에서도 콩 한 줌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기이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허연도가 대필 일을 하러 나갔고 밤이면 덕화가 시키는 대로 아기 헝겊을 삶으며 허둥댔습니다. 젖먹이를 키워본 적 없는 허연도는 강보 싸는 법조차 몰라 덕화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느슨하게 싸면 아이가 놀라 잠을 못 자니 이리 주십시오. 덕화는 아이가 보채기 전에 미리 낌새를 살폈고 깊은 밤에도 허현도를 깨워 아궁이 불이 식지 않게 단속했습니다. 허현도는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일어나 혹여방 안에 온기가 가시지는 않았는지 불기운을 살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에 조금씩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 같던 소리가 제법 아이 울음다워졌습니다. 존호파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이 아이를 붙들어 놓았구나. 그날 밤 허현도와 덕화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허현도가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산에서 차가운 목숨을 건져 올렸으니 이름은 강명이라 부르기로 했소. 험한 세상에서도 빛을 잃지 말고 명주를 굳세고 길게 이어가라는 뜻이요. 강명이라 하면 어떻겠소? 덕화는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명이라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아이는 목숨을 건졌으나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허연도는 노모를 봉양하기에도 빠듯한 형편이었고 덕화는 시가에서 쫓겨나 홀로 사는 몸이었습니다. 앞으로 어찌할 것인지 말로 정한 적은 없었으나 누구 하나 먼저 자리를 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열흘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에 새싹이 돋을 무렵 강명은 제법 살이 올라 볼이 통통해졌습니다. 울음소리에도 힘이 붙어 밤마다 집안을 울렸습니다. 덕화는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한 채 어느새 넉 달을 허연도의 집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덕화는 강명이 입던 베네 저고리를 뜯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옷이 작아졌기에 헌 저고리를 뜯어서 기저귀 감으로 쓰려던 참이었습니다. 안감 실밥을 뜯던 덕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안감과 겉감 사이에 무언가 끼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꺼내보니 손바닥 반만한 비단 조각이 여러 겹 접혀 있었습니다. 허 선비님, 이것 좀 보십시오. 허연도가 다가와 비단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붉은 비단 위에 금실로 정교한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굽이치는 소나무 가지 아래 학 한 쌍이 마주 보고 서 있는 문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귀퉁이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자가 몇 자 새겨져 있었지요. 덕화가 비단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비단인 것은 알겠으나 이런 자수는 난생 처음 봅니다. 허연도는 그 문양을 한참 동안 세밀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 글을 읽고 책을 필사하는 일을 해온 덕에
세도가들의 물건을 접할 기회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이 차츰 굳어갔습니다. 이것은 필시 세도가의 표식입니다. 가문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문중의 인장 같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아이를 그저 내버린 것이 아니라 훗날 누군가 찾을 수 있도록 남겨둔 것이란 말씀입니까? 아마도 그럴 것이요. 정말로 죽이려 했다면 이런 귀한 물건을 옷 속에 숨겨두지는 않았을 것이요. 허현도는 비단 조각을 쥔 채 창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스며드는 햇살 아래 금실이 눈부시게 빛나며 문양이 더욱 또렷하게 살아났습니다. 덕화는 곁에서 곤히 잠든 강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뺨 위로 가냘픈 숨결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기구한 사연을 품은 아이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허현도 역시 강명을 보며 말을 보탰습니다. 처음 비단 강보에 쌓여 있을 때부터 예사로운 집안 자식이 아닐 거라 짐작은 했지만 이런 증표까지 나올 줄은 몰랐소. 이 물건이 남의 눈에 띄면 괜한 화를 입을 수도 있겠소. 곁에 있던 존오파가 낡은 삼배 조각을 가져와 비단을 겹겹이 감싸게 했습니다. 일단 이것을 누구도 보지 못하게 숨겨야 한다. 함부로 내보였다가는 감당치 못할 탈이 생길 수도 있어. 허현도는 비단의 수놓인 문양을 종이에 따로 옮겨 그려둘까 고민하다가 혹여나 그 종이조차 빌미가 될까 싶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그 문양을 머릿속에 깊이 각인했습니다. 덕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비단은 선비님의 책상자 깊은 곳에 넣어두십시오. 그곳이라면 누구도 함부로 뒤져보지 않을 것입니다. 허현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자를 열었습니다.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책장 사이에 비단 조각을 끼워 넣고 상자를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비단에 관한 일은 마을 누구에게도 입 밖에 내지 맙시다. 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강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집 자손이든 지금은 우리 품에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하며 키우겠습니다. 허현도 역시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산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검푸르게 질려있던 입술이 이제는 복숭아 빛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앞날은 천지신명만이 아는 법이니 말이오. 그날 밤 세 사람은 한 방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강명은 덕화의 품에 안겨 있었고 허현도는 아이의 발치에서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켰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렇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강명은 어느덧 방 안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손에 잡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 맛을 보려 했지요. 덕화는 잠시도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하고 강명의 뒤를 쫓아다니며 정성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덕화는 품팔이 일을 나가서도 아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반나절을 채 버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허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글을 쓰다가도 방 안에서 강명의 기침 소리가 들려오면 즉시 붓을 놓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존오파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에 따스하게 내려앉던 어느 저녁 존오파가 저녁상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둘에게 할 말이 있다. 허현도와 덕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존오파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덕화가 이 집에 온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고 현도 너는 아이의 아비 노릇을 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 눈에는 너희가 이미 한 집 살림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일 것이다. 그 말에 덕화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허현도 역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오파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남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을 바로 세워주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가 무섭다는 것은 나도 잘 안다.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면
양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들 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체면을 따질 형편이냐. 아이에게도 어미가 있어야 떳떳하지 않겠느냐. 존오파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허현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덕화의 마음을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덕화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명이 덕화의 무릎 위에서 옹알이를 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덕화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또한 그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미라 불리고 싶습니다. 허현도는 덕화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문턱 아래 무릎을 꿇고 아이를 위해 젖을 구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남남이었으나 이제는 한 아이를 사이에 두고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른들이 허현도의 집 마루에 모였습니다. 혼례의 증인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허허, 이 집에 경사가 났구먼. 아이도 생기고 살림도 자리를 잡겠어. 마을 어른들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가난한 집의 혼례라 큰 잔치는 없었지만 마음만은 넉넉했습니다. 혼례날 아침 덕화는 예전 혼례 때 쓰고 남았던 낡은 비녀 하나를 꺼내 머리를 정갈하게 정리했습니다. 비녀 끝이 닳아 있었으나 정성껏 손질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허현도는 마을 훈장에게 빌려온 깨끗한 도포를 입었습니다. 해진 곳은 존오파가 밤새 정성스럽게 기워놓은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펼쳐놓은 작은 상 앞에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증인으로 자리에 앉았고 존오파는 방문 앞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명은 존오파의 품에 안겨 두 사람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허현도와 덕화가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표주박에 담긴 술을 나누어 마시고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복도 없고 풍악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굳은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명이 존오파의 품에서 빠져나와 마당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절을 올리는 두 사람 사이로 기어들어가 바닥에 손을 짚고 엉덩이를 들썩였습니다. 강명은 어른들을 흉내내며 넙죽 절을 올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모습에 자리에 모인 마을 어른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특한 녀석이로다. 부모의 혼례에 저토록 정성껏 절을 올리니 장차 큰 효자가 될 상이로구나. 존오파 역시 벅차오르는 감격에 눈가를 훔치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덕화는 대견한 마음에 강명을 얼른 안아 자신의 품에 꼭 보듬어 안았습니다. 허현도 또한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가 나란히 섰습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자 비로소 온전하고 화목한 가족의 형세가 갖추어졌습니다. 혼례가 모두 끝난 뒤 존오파가 강명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이 집안의 성씨를 정식으로 이은 자식이다. 오늘부터 이름은 허강명이라 하거라. 덕화는 아이의 저고리 옷깃을 정성스레 여며주며 허현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아들입니다. 허현도는 강명을 건네받아 품에 안고 마루 끝에 섰습니다. 마당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가득 내려앉아 있었고 멀리서는 정겨운 참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내 아들이다. 그날 밤 강명을 재우는데 아이가 잠결에도 덕화의 소매자락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덕화가 조심스레 손을 빼려 하자 아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허현도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억지로 떼어놓지 말고 그냥 그렇게 재우시오. 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 곁에 몸을 뉘었습니다. 허현도 역시 반대편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셋이 나란히 누워 서로의 숨소리를 나누니 비좁았던 방 안이 오히려 더없이 아늑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강명을 허현도의 집아들인 허강명이라 불렀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깊어 잠자리에 들며 존오파가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이 놓이는구나.
내가 늙어 눈을 감기 전에 손주 녀석의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 허현도는 노모의 굽은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에게도 소중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부디 오래도록 건강하게 곁에 계셔 주셔야 합니다. 노모는 아들의 손을 묵묵히 맞잡았습니다. 거친 주름 사이로 전해지는 손길이 무척이나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허연도는 깊이 잠든 강명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에서 아이를 구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남의 핏줄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책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붉은 비단 조각이 문득 뇌리를 스쳤으나 허연도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과거를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무탈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을 바라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낙엽 구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허현도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강명은 어느새 7살이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체구가 작고 마른 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허현도는 강명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가 그를 아는데 자식이 까막눈으로 살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명은 글 공부에 도무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늘 천따지 거물현 누를 황. 허현도가 먼저 읽어주면 강명은 곧잘 따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만 되면 어김없이 어제 배운 것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10번 20번을 거듭 가르쳐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어제 배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강명은 뒷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하늘 천따지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허현도는 차마 나무라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허현도는 아이를 다그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나 가슴 한구석에 차오르는 걱정까지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모르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막막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저녁상을 올리던 덕화가 허현도의 기색을 살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마다 머리가 트이는 때가 제각각인 법입니다. 그건 나도 알지만 벌써 7살이 아닌가. 천자문 첫 줄조차 떼지 못하니 답답해서 하는 소리요. 강명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밥알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린 마음에도 선명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허현도는 마을의 이름난 부잣집으로부터 집안 세간의 장부를 정리해 달라는 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명도 아버지를 따라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부잣집 마루에는 가을 거들을 마친 곡식 자루가 가득 쌓여 있었고 장부 위에는 숫자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허현도가 주판을 놓으며 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37석에 27을 더하면 허현도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곁에 서 있던 강명이 불쑥입을 열었습니다. 64석입니다. 허현도의 손길이 딱 멈추었습니다. 너 지금 무어라 했느냐? 37에 27을 더하면 64석이 됩니다. 허현도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64석에서 18석을 빼면 어찌 되겠느냐? 46석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허현도는 강명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강명아, 너 이것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느냐?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숫자가 보입니다. 허현도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자문 첫 줄도 외우지 못해 쩔쩔매던 아이가 두 자리 숫자 셈을 암산으로 해내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는 시험 삼아 더 어려운 문제를 던져 보았습니다. 123에서 56을 빼면 어찌 되느냐. 강명은 잠시 눈동자를 굴리더니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67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확했습니다. 그제야 허현도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비록 글 공부에는 더디고 둔할지라도 숫자에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허현도는 덕화에게 낮에 겪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덕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강명이가 셈을 한단 말씀입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았소. 두 자릿수 덧셈과 뺄셈을 눈 깜짝할 사이에 맞추더란 말이오. 덕화는 당장 강명을 불러 앉혔습니다. 소반 위에 콩알들을 주르륵 늘어놓고는 물었습니다. 강명아, 여기 콩이 17알이 있다. 여기서 9알을 가져가면 몇 알이 남겠느냐? 강명은 손으로 세어보지도 않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8알입니다. 덕화가 콩을 하나씩 세어보니 정말로 8알이 맞았습니다. 덕화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런 재주가 숨겨져 있었군요. 우리가 미처 몰라본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존오파도 방문을 열고 나와 강명을 기특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 문을 열어준다더니 우리 강명이가 바로 그런 아이로구나. 그날 밤 허현도는 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명의 재주가 신통방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밑바닥에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셈 재주가 있다 한들 평범한 집안의 아이가 이 재능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겠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이가 타고난 재주가 있다면 분명 그 길을 열어줄 방법도 있을 것이라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허현도는 강명에게 천자문 대신 셈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자 앞에서는 꾸벅꾸벅 졸던 강명의 눈이 숫자 앞에서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50에 25을 더하면 75입니다. 강명은 곱셈도 금세 익혔습니다. 허현도가 확인하는 것보다 강명이 입으로 대답하는 것이 더 빨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허현도의 집아이가 셈을 귀신같이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글은 못 읽어도 숫자는 기가 막히게 맞춘다더라. 어디서 배웠대? 배운 게 아니라 타고났다는 구먼. 장터에서 장사꾼들이 강명에게 셈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반, 시험 반이었지요. 강명은 묻는 대로 척척 대답했습니다. 닭 8마리에 한 마리당 엽전, 10입씩이면 80입입니다. 허이 이 녀석 봐라. 장사꾼들이 감탄하며 강명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엿이나 과일을 쥐어주기도 했지요. 강명은 받아든 것을 고이 안고 집으로 달려와 존오파와 덕화에게 드렸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이거 장터에서 받았습니다. 존오파는 강명을 무릎에 앉히며 웃었습니다. 우리 강명이 장터에서 인기가 아주 좋구나. 덕화도 웃으며 강명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칭찬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허현도만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재주가 널리 알려지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었지요. 허현도는 책값 깊숙이 넣어둔 붉은 비단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눈에 띄면 누군가의 귀에 소식이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걱정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덕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명의 재주를 그냥 묻어둘 수는 없지 않소.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게 쓸 방법을 찾아봅시다. 무슨 방법이 있겠어? 장에서 곡식 셈하는 사람들을 보니 손가락으로 세다가 자꾸 틀리더이다. 눈금 맞춘 셈판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떻겠소? 강명이가 눈금 간격을 잡으면 틀림이 없을 것이요. 허현도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의 재주를 살리면서 집안의 보탬도 되는 길이었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다음 날부터 새슨 셈판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허연도는 나무판을 구해와 줄을 긋고 덕화는 삼실로
묶을 자리를 표시했지요. 강명은 구멍 간격과 눈금을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강명의 손끝은 정확했습니다. 자 없이도 같은 간격으로 눈금을 새겼고 구멍 위치도 어긋남이 없었지요. 허현도는 아이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강명은 쌤판 귀퉁이를 칼끝으로 만지작거리다가 무심코 무언가를 새겨 넣었지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손끝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에 새겨진 기억이 있는 듯 했지요. 강명아, 뭘 새기는 것이냐? 그냥 예쁜 무늬예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 참 예쁘게 새겼구나. 허현도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쌤판을 장에 내보낼 물건 더미에 얹었습니다. 다음 장날 쌤판 몇 점이 예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자파상이 눈금이 반듯하고 쓰기 편하다며 칭찬했지요. 허현도의 집에는 오랜만에 쌀 한 되를 더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강명이 덕분에 이리 귀한 쌀을 얻었구나. 존오파는 대견한 듯 강명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강명 역시 그 따스한 손길에 기분이 좋아 따라 웃으며 제 손으로 정성껏 만든 물건이 팔렸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다. 장터로 나간 쌤판들은 자파상의 짐꾸러미에 실려 이 고을 저 고을로 흘러 들어갔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이 장터 저 장터를 떠돌던 물건 중 유독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쌤판 하나가 마시 문중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상인의 눈에 띄었. 참으로 희한하고도 야무진 물건이로다. 어르신께 바치면 분명 흡족해 하시겠어. 상인은 그 쌤판을 품에 소중히 안고 윗골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향한 곳은 마씨 문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위세가 당당한 마찬봉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재산이 넉넉하고 문중일이라면 무엇이든 결정권을 쥐고 흔드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본가 어른인 마광필과는 사촌지간이었으나 마광필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귀한 틈을 타 일찍이 제 셋째 아들을 양자로 들여보내놓은 상태였다. 어느 날 마찬봉의 사랑채에 평소 드나들던 상인이 찾아와 넙죽 절을 올렸다. 어르신, 요즘 산촌 장시에서 꽤 쓸만한 물건이 돈다기에 귀한 걸음하였습니다. 상인은 들고 온 쌤판을 마찬봉 앞에 정중히 펼쳐 보였다. 눈금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듯하여 곡식이나 재물을 셈하는데 이보다 편한 것이 없다고 너스레를 떨며 선물처럼 바쳤다. 마찬봉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무심하게 쌤판을 받아들었다. 그러나 이리저리 살피며 쌤판 귀퉁이를 훑던 그의 손이 갑자기 멈추었다. 나무판 한쪽 끝에 무언가 세밀하게 새겨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나무에 난 흠집인가 싶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선이 무척이나 또렷하고 정교했다. 마찬봉은 미간을 찌푸리며 쌤판을 등잔볼 가까이로 가져갔다. 문양의 선을 따라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자 마찬봉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소나무 가지 아래에 고고하게 서 있는 학의 형상이었다. 그것은 마시문 중에서도 오직 본가인 마광필의 집안에서만 대대로 사용해온 고유한 문양이었다. 이 물건이 대체 어느 고을 어느 장에서 들어온 것이냐. 마찬봉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상인은 갑자기 싸늘해진 방 안 분위기에 당황하며 얼른 대답했다. 산기슭에 열리는 작은 장터에서 떼어온 것이옵니다. 손재주가 비상한 어린 녀석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어린 녀석이라니. 예, 글은 전혀 모른다 하나 새 많은 능력만큼은 귀신같이 영민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7 혹은 8살쯤 되어 보이는데 눈금 잡는 솜씨가 어른보다 훨씬 낫다지 뭡니까. 마찬봉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상인을 물린 뒤 쌤판을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넣었다. 그날 밤 마찬봉은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가문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그 쌤판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정신이 아득했다.
기억은 자연스레 8년 전에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마광필의 집에서 태어났던 팔싹둥이 강명. 집안 사람들 모두가 이미 죽어 없어진 줄로만 알고 있는 그 아이였다. 친척인 마찬봉은 후사가 없던 그 집에 제 아들을 양자로 보내 가문의 권세를 독차지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집에 태기가 돌더니 아이가 태어난 것이었다. 차라리 딸이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태어난 아이는 귀한 아들이었다. 마찬봉은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잔혹한 꾀를 내었다. 무당사라를 매수하여 시어머니인 권씨 부인에게 단단히 겁을 주도록 사주한 것이다. 마침 아이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세상에 나온 터라 무당의 불길한 속삭임은 권씨 부인의 불안한 가슴에 독화살처럼 그대로 밝혀버렸다. 마찬봉은 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눈엣 가시 같은 아이를 치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뒤에는 계획대로 자기 셋째 아들을 그 집 아들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광필의 집엔 이제 핏줄이 없으니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문중을 설득했고 그 후 8년 동안 마광필 댁 재산에 조금씩 손을 뻗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광필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물건이 어느 산촌 아이 손에서 나왔습니다. 마찬봉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마찬봉은 겉으로는 다른 볼일이 있는 척하며 하인 하나만 거느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상인에게 들은 장터를 찾아가는 길이었지요. 장터에 도착한 마찬봉은 잡화상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 쌤판을 만든 집이 어디냐고 묻자 잡화상 주인은 저 쌤판 말이냐며 글 읽는 가난한 유학자 집에서 만든다고 답했습니다. 아들이 샘에 밝아서 눈금을 잡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마찬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을 둘러보는 척했습니다. 허현도의 가족이 나오는 시간과 길목을 살폈습니다. 장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남은 샘판을 품에 안은 아이 하나가 존오파의 뒤를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찬봉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또래보다 작고 마른 체구에 눈빛만 또렷했습니다. 마찬봉은 아이 얼굴을 한참 살피다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뒷목에 얼룩처럼 번져 있는 붉은 점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마찬봉은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강명이 태어났을 때 뒷목에 붉은 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산파가 그 점을 보고 복이 많은 아이라고 했다는 말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얼굴과 뒷목의 붉은 점, 그리고 쌤판에 새겨진 문양까지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버려졌던 적통이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봉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일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찬봉은 사랑채에 앉아 쌤판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8년을 공들여온 일이 무너질 수는 없다고 마찬봉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마광필 댁의 적통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자신이 꾸민 무서운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봉은 아이를 바로 건드리면 일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보다는 허현도 가족의 살림줄과 거처부터 끊어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멀고 외진 곳으로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나았습니다. 마찬봉은 쌤판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략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찬봉이 장터에 다녀간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허현도의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허현도가 맡기로 했던 서책 필사일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안하네만 윗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더는 일을 맡기기가 어렵겠네. 이를 부탁했던 주인은 차마 허현도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허연도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튿날에는 훈장의 보조가 되어 아이들의 글을 봐주던 자리마저 더는 나오지 않아도 좋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자네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네. 위에서 그만두라고 하니 내 처지에서도 어쩔 수가 없구먼. 훈장 역시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당을 나서며 허연도는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화가 받아오던 바느질감도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일감을 주던 집주인은 민망한 얼굴로 천 조각을 돌려보내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른 집에 일을 맡겼답니다. 앞으로는 부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겁니까? 덕화가 묻자 주인이 곤혹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나도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겠어요. 그저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라오. 덕화는 빈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연도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그의 얼굴도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장터의 잡화상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막거리의 잡화상은 허현도의 셈판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말하면서도 더는 받아줄 수 없다며 남은 셈판 2개를 돌려주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네. 나도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위에서 자꾸 눈치를 주니 견딜 재간이 없구먼. 위란이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허현도가 다그쳐 물었지만 잡화상은 대답 대신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허현도는 한 달 사이에 필사일과 훈장, 보조일, 그리고 바느질감과 셈판일까지 한꺼번에 끊겨버린 것을 도저히 우연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으나 누구의 소행인지는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존업하는 장독의 남은 쌀을 헤아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달을 넘기기도 벅차겠구나. 덕화는 남은 배 조각을 뒤집어 기우며 묵묵히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에는 마을 노인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허선비 자네가 살고 있는 이 초가집 땅 주인 쪽에서 집을 비워달라는 말이 내려왔다더군. 집을 비워달라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도 상세한 내막은 모르네만 다만 윗골 쪽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온 모양일세. 거처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이르자 허현도는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가족의 살림줄을 하나씩 끊어놓고 있었습니다. 살림은 급격히 궁핍해졌습니다. 허연도는 아끼던 서책 2권과 붓단자를 장에 내다 팔아 겨우쌀과 소금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덕화는 머리에 꽂았던 낡은 비녀를 빼내어 약값과 장작값으로 대신했습니다. 이 비녀만큼은 남겨두시오. 허현도가 말렸으나 덕화는 단호했습니다. 비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약을 끊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덕화는 빈 머리를 쓸어올리며 대답했고 허현도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명은 장독 뚜껑을 열어 남은 쌀을 고사리 같은 손바닥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정도면 사흘은 더 먹을 수 있어요.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지만 허현도와 덕화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허현도는 존오파에게 줄 약첩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약이라도 조금씩 나누어 먹여야 며칠이라도 더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먹여야 할 약을 2번으로 나누어 다리는 손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덕화는 구차한 형편을 들키지 않으려 빈 약봉지를 구겨 불길 속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문틈을 파고들자 살림살이는 더욱 곤궁해졌습니다. 다음 장날이 다가오자 허현도는 다시 셈판이라도 만들어 팔아보려 했으나 나무를 대주던 목수조차 돌연등을 돌렸습니다. 미안하게 되었네. 나도 윗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이네. 목수의 차가운 거절에 허현도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필사일부터 시작해
훈장 보조와 바느질감, 그리고 쌤판 제작까지 하나같이 끊겨버린 일거리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모든 막다른 길의 끝에서 누군가의 의도적인 입김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안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어. 허연도의 말에 덕화는 곤히 잠든 강명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대체 누가 무슨 까닭으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것입니까? 나도 모르겠소. 하지만 이대로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소. 허연도는 분노를 사기며 주먹을 꽉 쥐었으나 실체 없는 적을 향해 맞설 방도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존오파의 기침 소리는 밤새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당장 약을 다려올려야 했으나 약재 한 첩살 돈조차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봄이 오면 기운을 차리실 겁니다. 허현도의 위로에 존오파는 아들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너희가 배를 줄이지 않는 것이 이 어미에게는 더 소중한 일이다. 어린 강명은 집안을 감도는 무거운 공기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린 마음에도 집안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말없이 식구들의 얼굴을 살피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장터에 나가 남의 집 심부름을 해주고 얻은 엿가락 한 조각을 품에 소중히 품어온 강명은 그것을 존오파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존오파는 손자의 기특한 마음씨에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강명이가 이 할미 걱정을 다 하는구나. 동장군이 기세를 떨칠수록 가세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나 허현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 덮인 산을 헤치며 땔감을 구하고 먼 마을까지 발품을 팔아 일거리를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의 세력은 허현도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치밀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결국 허현도는 마지막 남은 쌤판 한 점이라도 팔아 곡기를 이으려 결심했습니다. 이 근방 장터에서는 제값을 받기 어려우니 아예 먼 고을 장터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나 혼자 다녀올 테니 집을 지키시오. 안 됩니다. 같이 가요. 강명이도 데려가면 작은 짐이라도 거들 수 있을 겁니다. 덕화의 고집의 세 식구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길을 떠났습니다. 도착한 먼 고을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이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허현도는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고 쌤판을 펼쳐 놓았습니다. 다행히 이곳까지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닿지 않았는지 지나가는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눈금이 아주 반듯하고 솜씨가 빼어나구려 값이 얼마요? 순식간에 쌤판 2점이 팔려나갔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손에 쥐어보는 묵직한 돈이었습니다. 허현도는 그 돈으로 쌀과 소금을 사고 존오파를 위한 약재도 잊지 않고 샀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운수가 좋은 날이네요. 덕화가 웃으며 말하자 강명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식구들의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장터 끝자락 곡식 창고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창고지기가 강명을 불러 세웠습니다. 거기 꼬마가 셈을 잘한다던데 저기 쌓인 쌀가마니 숫자 좀 세어줄 수 있겠니? 강명은 허현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허현도가 고개를 끄덕이자 강명은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가마니 더미 앞에 강명이 섰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가마니를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맨 아래 받침으로 괴어둔 가마니 하나가 밖으로 미끄러지더니 위에 얹혀있던 곡식 포대들이 한꺼번에 강명 쪽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덕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명아. 허현도는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강명을 옆으로 밀쳐내는 찰나 무너진 포대 더미가
허현도의 다리를 덮쳤습니다. 허현도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아버지, 강명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덕화가 달려와 서둘러 포대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몰려들어 포대 치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마침내 허현도의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피가 흐르지는 않았으나 시퍼런 멍이 깊게 들어 있었습니다. 허현도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다치지는 않았소. 예. 아버지 덕분에 저는 괜찮습니다. 강명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허현도는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곡식 창고 주인이 달려와 허둥지둥 변명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소. 줄이 낡아서 저절로 풀린 모양입니다.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허현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새끼줄 끝을 집어들었습니다. 줄의 끝은 닳아서 끊어진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단숨에 베어낸 듯 단면이 반듯했습니다. 허현도는 그 줄을 말없이 품에 넣었습니다. 덕화 또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허현도는 덕화의 어깨에 기대어 절뚝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명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울음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덕화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허현도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누군가 분명히 강명을 노리고 저지른 일입니다. 일거리가 끊긴 것도 이번 일도 모두 같은 놈의 수작임이 분명합니다. 덕화는 강명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여윈 몸으로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는 것입니까?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꾸미는 것이오? 허현도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자가 강명을 없애려 한다는 사실만은 뼈저리게 분명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존오파가 깜짝 놀라며 달려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다리는 왜 이 모양이야? 괜찮습니다. 어머니, 장터에서 발을 좀 잘못 디뎌 넘어졌을 뿐입니다. 허현도는 거짓을 고했습니다. 연로한 노모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존오파는 허현도의 다리에 정성스레 지식인 약초를 붙여주었습니다. 강명은 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잠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다치신 것이옵니까? 아니다, 내 잘못으로 넘어진 것이니 그리 생각지 말거라. 하지만 강명아, 네가 다치지 않아서 이 아비는 천만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그저 그것만 생각하거라. 강명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허현도는 그런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지요. 존오파가 허현도의 상처에 지식인 약초를 붙이다 말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도야, 식솔들을 굶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어린아이의 목숨까지 노리는구나. 더는 이렇게 숨어 지내며 버틸 수만은 없을 것 같다. 허현도 역시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숨어만 있다가는 강명이 또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노릇이었지요.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는 배후에서 우리를 옥죄는 그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겠습니다. 이튿날부터 허현도는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장터 사람들과 거래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누가 자기 집에 일감을 끊어놓았는지 끈질기게 캐물었지요. 대체 누가 시켜서 우리 집안의 일감을 막는 것이오? 처음에는 자판 상인이 입을 굳게 다물었으나 허현도가 포기하지 않고 묻자 결국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네만 윗마을 마광봉 댁 쪽에서 사람을 써서 손을 썼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군.
창고지기도 바느질감을 끊어버린 집의 하인도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광봉이라는 그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왔지요. 허현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광봉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으나 그자가 대체 왜 자기 집을 노리는 것인지, 그리고 왜 하필 강명을 겨냥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허현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광봉이라는 이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지요. 마시라니 문득 허현도는 괴짝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붉은 비단 조각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8년 전 산속에서 핏덩이였던 아이를 거두었을 때 베네쩌고리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었지요. 소나무 아래 학 한 쌍이 그려진 수호인 문양. 허현도는 벌떡 일어나 괴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비단 조각을 꺼내어 등잔불 밑에 가까이 비춰보았지요. 희미하게 빛나는 문양을 바라보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씨 마광봉, 그리고 강명, 설마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으나 벌어지는 모든 일이 마치 한 줄기 실타래처럼 이어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그는 이 문양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허현도는 비단 조각을 품속에 소중히 갈무리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먼 고을의 가문의 문양을 잘 아는 노련한 장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길이었지요. 허현도는 꼬박 하루를 걸어 장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양이 어느 가문의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인은 비단 조각을 건네받아 한참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윽고 장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입을 떼었지요. 이것은 마씨 가문의 문양이 분명하오. 그것도 본가인 마광필 대감 댁에서 사용하는 것이구려. 마광필 대감이라고요. 허현도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광봉이 아니라 마광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소. 윗마을 마씨 문중에서도 가장 세도가 당당한 집안이지요. 그런데 한 8년 전쯤 그 집에서 귀한 아들을 잃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었소. 아들을 잃었다니요.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소만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이라오. 그 뒤로 마광필 대감의 집안에 후사가 없어 문중 친척인 마광봉의 집에서 양자를 드렸다는 소문을 듣자 허현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비로소 하나의 선으로 명확히 이어졌습니다. 8년 전 산속에서 거둔 핏덩이, 아이와 베네쩌고리 속의 비단 조각, 그리고 마씨 가문의 문양과 마광봉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강명은 마광필 대감의 고귀한 적통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된 마광봉이 자신의 아들을 양자로 세우려는 계획이 무너질까 두려워 강명을 없애려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허현도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덕화에게 자신이 알아낸 기막힌 사실을 전했습니다. 우리 강명이가 마광필 대감의 아들이라니요. 덕화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렇소. 마광봉은 제 자식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죄 없는 우리 강명을 없애려 드는 것이오.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강명이가 다시 위험에 처할 것이오. 허현도는 깊은 잠에 빠진 강명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세상 모른 채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광필 대감의 댁으로 가야 하오. 그곳에 가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만 하오. 마광필 대감의 집이라면 우리 강명이가 원래 있어야 할. 덕화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강명을 영영 돌려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허현도 역시 그 사실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이 길이 어쩌면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제 손으로 남의 집에 내어주는 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 역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오. 하지만 이대로 두면 강명이가 죽을 수도 있어.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오. 덕화는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덕화는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요. 강명희와 존오파. 어머니를 두고 갈 수는 없소. 강명희를 데리고 나서는 길은 너무도 위험하니 내가 홀로 다녀오겠소. 그날 밤 허현도는 잠든 강명의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지난 8년의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밤마다 울음을 달래고 첫걸음말을 떼던 순간을 지켜보며 키운 이 아이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허연도는 아이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강명아, 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마.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 것이다. 새벽이 오기 전 허연도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덕화와 존오파에게 집안을 간곡히 부탁하고 소중히 간직해온 비단 조각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부디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덕화가 눈시울을 붉히며 배웅했습니다. 허현도는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광필 대감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의 등 뒤로 서서히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나절이 넘는 길을 묵묵히 걸은 허현도는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마광필 대감의 저택 앞에 당도했습니다. 거대한 대문 앞에 서자 다리가 속절없이 후들거렸습니다. 장터에서 다쳤던 다리도 욱신거렸으나 그보다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대문은 높고 기와는 번듯하여 가난한 초가에서 살아온 허연도에게는 감히 발을 들이기 어려운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허연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하인은 허현도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소? 이 집의 주인을 뵈러 왔습니다. 문지기는 허름한 선비 차림을 한 허현도를 비웃으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허현도가 품 안에서 비단 조각을 꺼내 보이자 분위기가 단숨에 달라졌습니다. 8해 전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도련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러 왔습니다. 허연도의 목소리가 대문 앞마당까지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엇라 하였느냐? 이것을 보십시오. 마씨 가문의 문양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비단 조각을 확인한 하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나타났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허현도는 하인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사랑채 앞에 이르자 도포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40 남짓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위험 있는 기색으로 보아 이 집의 주인인 마광필이 분명했습니다. 강명의 친부인 마광필은 차가운 눈초리로 허연도를 훑어보았습니다. 네가 죽은 내 아들 이야기를 하러 왔다는 자냐? 마광필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허현도를 의심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허튼 소리로 나를 기망하려던 것이라면 당장 관하로 끌고 갈 것이다.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허현도는 품에 있던 비단 조각을 마광필 앞에 내밀었습니다. 마광필은 비단을 받아 한참 동안 그 문양을 살폈습니다. 이윽고 그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동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 손에 있느냐. 8해 전 제가 산속에서 주운 갓난아기의 베넷저고리 속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마광필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갓난아기라고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8년 전 산속에 버려져 죽어가던 아이를 제가 거두어 살려냈습니다. 마광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허현도는 그동안의 사정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아이를 발견한 순간부터 정성껏 보살펴 목숨을 구한 일이며 베넷저고리 안에서 비단 조각을 발견한 일, 그리고 아이에게 강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혼례를 올려 셋이
가족이 되어 살아온 세월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걸음은 조금 더디지만 셈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상한 재주를 가진 영민한 아이입니다. 허현도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뒷덜미에는 붉은 점이 얼룩처럼 번져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채 쪽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강명의 친모였습니다. 방금 뒷덜미에 붉은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부인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바닥 반만 한 크기로 붉게 번져 있습니다. 그 말에 여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있어요. 우리 아이가 살아있어요. 마광필 역시 굳은 얼굴로 아내를 부축하며 허현도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반나절이면 닿는 산 아래 마을에 있습니다. 친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곁에 있던 하인에게 엄중히 명했습니다. 가서 권씨 부인을 모셔오너라. 잠시 후 안채에서 60을 넘긴 노마님인 권씨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8해 전 그날 밤에 핏덩이를 산에 버린 장본인은 바로 권씨 부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노마님이 된 그녀가 사랑채에 들어서다 마광필이 들고 있는 비단 조각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 비단 조각을 아시겠습니까? 마광필이 물었습니다. 권씨 부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허현도가 곁에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8해 전 산에서 핏덩이를 구했습니다. 그 아이의 베넷저고리 속에서 이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권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광필의 아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노마님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마광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씨 부인은 한참을 버티다가 끝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내보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날 밤 내가 아이를 산에 버렸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 아이를 어떻게... 나도 죽을 것만 같았다. 살화라는 무당이 그 아이를 두면 집안에 줄초상이 난다고 했다. 나는 무서웠다. 그래서 그랬다. 권씨 부인은 무릎을 꿇은 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죽게 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저 비단 조각을 넣어 보냈다. 혹시라도 누군가 주워 키우게 되면 언젠가 찾을 수 있게 하려고 말이다. 마광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 무당이 누구입니까? 왜 그런 망언을 한 것입니까? 권씨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살화라는 자였다. 그해 겨울 누군가가 용하다며 데려왔는데 그 무당이 아이의 사주를 보더니 이 아이를 두면 집안에 줄초상이 난다고 했다. 나는 무서웠다. 그래서 그랬다. 허연도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마광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지금 이 댁에 후사가 없어 양자를 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자가 친척인 마씨댁 아들이지요. 그렇다. 그런데 그걸 네가 어찌 아느냐. 그들이 제 집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현도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거리가 하나둘 끊긴 일부터 어디를 가든 문이 닫힌 일, 그리고 장터 사람들을 캐물어 마씨 일가의 이름을 알게 된 일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모든 거래처에서 같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윗마을 마씨 댁에서 손을 썼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집 아이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허연도는 품에서 새끼줄 토막을 꺼냈습니다. 장터에서 주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장터 곡식 창고에서 주운 것입니다. 가마니가 강명이 위로 무너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줄 끝이 칼로 베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일부러 꾸민 것입니다. 굶겨서 쫓아내는 것으로 모자라 아이의 목숨까지 노린 것이지요. 마광필은 줄 끝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듯하게 잘린 단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광필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강명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양자로 들인 제 아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자 아이를 아예 없애려 드는 것입니다. 마광필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윽고 권씨 부인을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살아라는 무당을 이 집에 처음 불러들인 자가 누구입니까?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권씨 부인은 가느다랗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그 무당을 처음 데려온 것은 마찬봉의 하인이었다. 신통한 자라며 한번 만나보라고 권했지. 마광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마찬봉의 하인이 데려왔단 말씀입니까? 그렇다. 그 뒤로도 그 무당이 마찬봉의 집을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 그때는 그저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보니 두 놈이 처음부터 짜고 나를 속인 것이었구나. 마광필이 주먹을 움켜쥐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마찬봉이 무당을 시켜 어머니를 겁박하고 아이를 내버리게 만든 것이군요. 이 집에 후사가 없어야 제 자식을 양자로 밀어넣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권씨 부인은 아들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내가 간교한 놈들에게 속아 내 핏줄을 내버렸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하지 마라. 마광필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곁에 있던 최씨 부인은 통곡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최씨 부인이 허현도에게 간절히 물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데려올 수 있나요? 제 집에 있습니다. 제 아내와 존오파가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습니다. 당장 가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내 아이를 직접 봐야겠습니다. 최씨 부인이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허현도가 손을 들어 이를 만류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이 억울한 죄를 바로잡고 앞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광필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허현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찬봉은 아직도 강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집으로 들이기 전에 마찬봉과 살화의 죄상을 만천하에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마광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현도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가문 안에서 덮어둘 수는 없다. 관아에 고발하여 엄중히 끝을 보겠다. 마광필은 하인을 불러 관아에 제출할 고발장을 준비하라 명했습니다. 권씨 부인의 자백과 비단 조각, 그리고 잘려나간 밧줄 토막을 증거물로 내세울 참이었습니다. 그날 밤 허현도는 마광필의 사랑채에 머물렀습니다. 최씨 부인은 밤새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마광필은 고발장을 작성하느라 등불을 끄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허현도 역시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관아에서 모든 판결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마찬봉과 살화의 죄가 드러나면 강명은 이 집안의 귀한 적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강명을 살리는 길인 동시에 강명을 자신의 곁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허현도는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강명아, 아버지가 널 지켜주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마광필은 고발장을 챙겨 관아로 향했습니다. 허현도 또한 증인 신분으로 동행했습니다. 사또는 고발장을 건네받아 읽어내려가더니 눈썹을 치켜 세우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광필의 적통자손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관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무당이 집안의 안주인을 속여 천륜을 저버리게 했고 그 배후에 마찬봉이 있다는 사실은 실로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또는 사안의 중대함을 직감하고 엄중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큰일이로구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 마재홍이 품 안에서 비단 조각을 꺼내 정중히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고유한 문양이 새겨진 비단입니다. 8해 전 산에 버려졌던 아이의 베넷저고리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허현도가 그 곁에서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이 댁의 안주인이신 권씨 부인께서 직접 그날 밤의 일을 자백하셨습니다. 자신을 속여 아이를 버리게 만든 무당의 이름까지 언급하셨으니 그 이름은 살화라고 합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권씨 부인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고발장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기에 당사자의 직접적인 증언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권씨 부인은 관가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음성으로 그날 밤의 비극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살화라는 무당이 찾아와 아이의 사주를 보고 흉졸하며 집안을 망칠 것이라 겁을 주었다는 것과 무서운 마음에 아이를 산으로 보냈으나 차마 죽게 둘 수 없어 가문의 비단 조각을 베넷저고리에 넣어 보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 무당을 처음 데려온 이가 다름 아닌 마찬봉의 하인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또는 증언을 기록한 뒤 포졸들에게 엄명했습니다. 당장 살화라는 무당을 잡아오너라. 이틀 뒤 살화가 관하로 끌려왔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 아래로 날카로운 눈매를 번뜩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또가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8해 전 마광필의 집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흉졸아 속여내다 버리게 하였느냐. 살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잡아댔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마광필 대감댁에는 발을 들인 적도 없사옵니다. 사또는 즉시 권씨 부인을 불러 대질시켰습니다. 권씨 부인은 살화를 보자마자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맞습니다. 8해 전 내 방에 앉아 아이를 집에 두면 집안 어른이 돌아가신다고 협박하여 나를 겁준 자가 바로 저 무당입니다. 살화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으나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버텼습니다. 늙으신 마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절대 없사옵니다.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거짓을 고하면 곤장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살화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사또는 살화의 고집이 꺾이지 않자 다른 방책을 썼습니다. 포조를 보내 마찬봉의 하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관하로 끌려온 하인 2명을 따로 떼어놓고 신문하자 곤장이 두려웠던 그들은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8해 전 마찬봉의 명을 받들어 무당 살화를 마광필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것과 그 뒤 살화에게 은전과 비단을 대가로 건넸다는 사실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사또는 하인들의 자백을 기록한 뒤 마찬봉의 집에서 압수한 장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장부가 도착하자 사또는 그것을 살화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8해 전 네가 마광필의 집에 다녀온 직후 마찬봉에게서 은과 비단을 받은 기록이 여기 명백히 적혀 있다. 이래도 아니라고 할 셈이냐. 살화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그녀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일로 받은 것이옵니다. 사또가 다시 호통쳤습니다. 다른 일이라니. 마찬봉의 하인이 제 입으로 똑똑히 말했다. 상전의 명으로 너에게 그것들을 갖다 주었다고 말이다. 그래도 계속 발뺌할 것이냐. 살화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사실이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똑똑히 고하라. 사또의 엄한 호령에 살화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광봉 대감이 저를 부르셨나이다. 마광필 대감댁에 아들이 태어나면 양자를 드리는 일이 틀어질까 염려된다 하셨지요. 그래서 저더러 권씨 부인을 찾아가 아이가 흉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겁을 주라 명하셨습니다. 관가하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광봉의 얼굴은 이미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돈에 눈이 멀어 무서운 말을 지어내어 시어머니 되시는 분을 겁주었습니다. 아이를 안채해 두면 집안의 큰 어른이 화를 당해 돌아가실 것이라 말입니다. 그 허무맹랑한 말을 믿고 권 씨 부인께서 강명을 밖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살화는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나이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당장 마광봉을 잡아 오너라. 이튿날 마광필이 관하로 끌려왔습니다. 평소 거드름을 피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팽팽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또가 준엄하게 물었습니다. 네가 살화를 시켜 권씨 부인을 겁박하게 하였느냐. 마광필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씀이옵니다. 소인은 그런 비열한 짓을 저지른 적이 없나이다. 살화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다. 네가 돈을 주고 사주했다고 하더구나. 그 무당이 거짓을 고하는 것입니다. 소인과 그 무당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사또는 품 안에서 장부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 관아의 장부다. 8년 전 살화에게 은자와 비단을 보낸 기록이 여기 명백히 적혀 있다. 내 집 하인 또한 직접 증언했. 이래도 관계가 없다고 발뺌할 셈이냐. 마광필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그것은 다른 일로 보낸 물건들입니다. 그저 점을 봐달라고 부탁한 대가였을 뿐입니다. 사또가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다. 허현도라는 선비의 집에 일거리가 끊기도록 사방을 막은 자가 누구냐. 마광필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내 집 하인들이 이미 이실직고했다. 하인 4명을 보내 장터의 거래처를 돌며 허현도의 집에 일을 주지 말라고 위협했다더구나. 이것 또한 부인할 것이냐. 마광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끊어진 새끼줄 토막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다. 장터 곡식 창고에서 강명의 위로 가마니가 무너지게 만들어 놓았더구나. 이 줄 끝을 보아라. 이것이 저절로 끊어진 것이냐. 칼로 베어놓은 흔적이 아니냐. 사또는 줄 토막을 마광필의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반듯하게 잘린 단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내 집 하인이 장터 곡식 창고에 사람을 보냈다는 증언도 이미 나왔다. 일거리를 끊어 굶기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아이의 목숨까지 노렸느냐. 마광필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습니다. 하인놈들이 거짓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소인은 이 고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찌 하인놈들의 말만 듣고 소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십니까? 사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은 말을 했다. 장부의 기록 또한 그 증언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그래도 아니라 하겠느냐. 모함이옵니다. 마광필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버텼습니다. 마광필은 자신을 가문에서 내쫓으려고 누군가 꾸민 일이라며 악을 썼습니다. 사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곤장을 맞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 곤장 10대를 쳐라. 포졸들이 마광필을 끌어내어 눕혔습니다. 천매가 매섭게 내리치자 마광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하옵니다. 2대, 3대, 마광필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5대를 넘기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99. 대째에 이르자 마광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만하옵소서. 죄를 인정하겠느냐. 사또의 물음에 마광필은 즉시 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자 8번째 매가 내리쳤습니다. 인정하겠소이다. 인정하겠소이다. 마광필이 울부짖었습니다. 그제야 포졸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살화를 시켜 아이를 없애게 했소이다.
양자를 들여 재산을 차지하려면 적통이 있으면 안 되었소. 그래서 무당을 시켜 권씨 부인을 겁주었소이다. 마광필은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뒤에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어찌하였느냐. 일거리를 끊어 굶겨 쫓아내려 했소이다. 그래도 안 되니까 장터에 사람을 보내어 마광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또가 새끼줄 토막을 들어보이며 다그쳤습니다. 장터에서 강명을 죽이려 했느냐. 그렇소이다. 마광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처음에 보이던 기세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몸을 떨 뿐이었습니다. 마광필, 내 죄를 모두 인정하느냐. 마광필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인정하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또는 사라와 마광필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여 가명으로 보냈습니다. 갓난아기를 속여내버리게 한 죄, 양자를 들여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죄, 살아남은 강명의 목숨까지 끊으려 한 죄는 단순히 매질로 다스릴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관찰사가 직접 판결을 내려야 할 중죄였습니다. 며칠 뒤 가명에서 마침내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살화는 거짓말로 남의 집안을 속여 갓난아기를 버리게 만들었으니 유배에 처한다. 마광필은 살화를 사주하여 적통을 없애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으며 살아남은 아이까지 해치려 했으니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유배에 처한다. 마광필과 살화는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8해 동안 공들여 세운 치밀한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어 관찰사의 명이 덧붙여졌습니다. 양자로 들어온 마광필의 셋째 아들은 죄가 없으니 양자 관계만 파하고 본래의 친족에게 예를 갖추어 돌려보내라. 아이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사또에게 깊은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또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진실이 영원히 묻힐 뻔했소. 사또가 허연도를 가리켰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강명을 지켜낸 사람이요. 마땅히 이 사람에게 고마워하시오. 아이의 아버지는 허현도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 아들을 영영 찾지 못했을 것이요. 허현도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며칠 뒤 마광필과 권씨 부인이 직접 허현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강명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허현도의 초라한 초가집 앞에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권씨 부인이 먼저 내려 마당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덕화가 마루 아래로 내려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는 어디에 있느냐? 권씨 부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화는 방 안을 가리켰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권씨 부인이 서둘러 방문을 열었습니다. 강명은 존호파의 곁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권씨 부인은 강명을 마주하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듯 멈춰 섰습니다. 아가네, 아가야. 권씨 부인은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며 강명에게 다가갔습니다. 권씨 부인은 단숨에 강명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명은 낯선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니, 강명이 다급하게 덕화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덕화의 뒤로 몸을 숨기며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권씨 부인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채 다른 여인을 어머니라 부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마광필이 강명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강명아, 무서워하지 말거라. 우리는 너를 해치러 온 사람들이 아니란다. 강명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덕화의 옷자락을 꼭 붙든 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허연도가 강명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강명아, 이분들은 네 친아버지와 친어머니시란다. 친아버지, 친어머니요? 강명은 두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너는 원래 저분들의 귀한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예전에 너를 산에서 거두어 왔다는 이야기를 기억하느냐? 강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분들이 바로 너를 낳아주신 분들이다. 강명은 마광필과 권씨 부인을 번갈아 가며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허현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허현도는 차마 대답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먹먹해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이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고 동시에 저분들의 아들이기도 하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강명의 눈에 맑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권씨 부인은 그의 애틋한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핏줄보다 깊게 쌓인 정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광필이 허현도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허 선생, 당신이 지극정성으로 키운 그 깊은 정을 우리가 어찌 강제로 끊을 수 있겠소. 아이를 억지로 떼어놓을 생각은 추호도 없소. 권씨 부인 역시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두 집을 오가며 자라게 하면 어떻겠소? 본가에서 적통으로 자라게 하되 당신네 가족과도 영영 떨어지지 않게 말이오. 허연도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진정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마광필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식구들을 우리 마을로 모셔오겠소. 지낼 집과 전답을 넉넉히 마련해드리고 존오파께서도 여생을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소. 덕화가 감격에 젖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존오파는 마광필과 권씨 부인에게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살아서 이런 경사스러운 날을 보는구나 싶어 감격에 젖었습니다. 권씨 부인은 강명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강명아, 이 어미가 결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네가 이미 숨을 거둔 줄로만 알고 있었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강명은 권씨 부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눈물 속에 담긴 진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강명은 작은 손을 뻗어 권씨 부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권씨 부인은 아이의 손을 맞잡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보름의 시간이 흐른 뒤 허현도의 가족은 마광필의 마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마광필이 마련해준 집은 무척 깨끗했고 딸린 전답도 넉넉했습니다. 존오파는 이제 따뜻한 방에 누워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명은 처음 며칠 동안 본가에 가는 것을 무척 어려워했습니다. 높은 대문과 드넓은 마당, 그리고 생소한 하인들 사이에서 잔뜩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권씨 부인이 매일 아이 곁을 지키며 직접 밥을 먹이고 다정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광필 역시 저녁마다 강명을 무릎에 앉히고 글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명은 차츰 본가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허연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글을 배웠는데 역시나 어렵습니다. 천천히 익히면 된다. 너는 셈을 잘하지 않느냐? 강명은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덕화가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오고 존오파가 강명의 머리를 다정하게 쓸어주었습니다. 그 풍경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쌀독이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마광명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마광필 가문의 적통으로 본가에 머물게 되었으나 허현도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허현도의 집에 올 때면 신발부터 대충 벗어던지고 마루에 올라와 아버지 배고파요라고 외치는 것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화와 허연도 사이에서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강명은 갓 태어난 동생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동생이에요. 내가 아주 잘 돌봐줄게요. 어느 따스한 봄날 허연도는 마루에 앉아 평화로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명이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마당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덕화는 빨래를 널고 존업하는 햇볕을 쬐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차가운 눈 속에서 거두었던 핏덩이가 어느새 이토록 자라났습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이제는 저렇게 밝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강명이 마당에서 고개를 돌려 허연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무얼 하세요? 같이 놀아요. 허현도는 웃음을 지으며 마루에서 내려섰습니다. 허현도는 소중한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길이 곧 아이를 떠나보내는 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핏줄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밤을 지새우며 지켜낸 정성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은 정보다 길은 정이 깊다는 옛말처럼 그리고 사필귀정이라 하여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가기 마련이었습니다. 아무리 깊이 은폐한 거짓이라 할지라도 종국에는 천하의 그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이며 올곧은 심사로 지켜낸 연정은 마침내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허현도와 강명의 이 기구하고도 따뜻한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온화한 빗줄기 하나로 소중히 남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한 영혼을 위로할 가락까지 정성껏 마련하였으니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시어 그 여운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천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뒤이어 올 새로운 일대기를 더욱 신속하게 마주하고 싶으시다면 공감과 구독으로 뜻을 모아주십시오. 그 성원에 힘입어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모든 분의 간해에 평안과 만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